대한민국 IT 리더들의 삶과 숨겨진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스마트쇼 큐. 오늘은요 팔방미인이시죠. 플랫폼 전문가이시자 IT 칼럼니스트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술문화연구소의 류한석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멋지세요. 네, 기술문화연구소라. 예. 이 기술과 문화 두 단어의 조합이 좀 낯설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사실 저는 개발자 출신인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술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기술만 생각하고 또 기술을 사랑하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사회에서 보니까 실제로 그 기술이 담고 있는 메타포가 있더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기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또 그 기술이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기술과 그다음에 그 기술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어떤 문화를 같이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술문화연구소. 네. 또 한국의 대표적인 IT 칼럼니스트이기도 하시잖아요. 네. 자, 칼럼니스트로서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이 컴퓨터를 다룬 지 한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가 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네. 그 30년 동안의 장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기술이. 네. 그래서 기술이 언제나 인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인기가 있다가 또 이제 인기가 없어지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제가 관심을 가진 분야는 일단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그 기술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느냐라는 관점에서 거시적인 부분도 살펴보고 이제 미시적인 부분도 거의 다 영역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제가 소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네. 소장님께서 쓰신 책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프로필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예. 소프트웨어 개발했다라고 하셨는데 예.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뭐 1983년대쯤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예. 어떤 계기로 이 소프트웨어에 관심을 예. 갖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어떤 컴퓨터에 대한 대단한 비전이나 어떤 가치를 인식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제 또래 분들은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전자오락실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락하는 곳. 예. 그래서 맨날 방과 후에 가서 전자오락을 막 엄청나게 하고 네. 했는데요. 이제 83년이 정말 중요한 해입니다. 한국에서. 83년이 최초의 국산 컴퓨터가 출시된 그런 그래요?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컴퓨터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를 거기서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기 위해서 사실 부모님을 막 조르고 네. 해가지고 컴퓨터 샀는데 만일 그때 컴퓨터가 지금의 컴퓨터랑 같다면 아마 저는 그냥 게임 중독으로 끝났을 수도 네. 있는데 당시는 할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거의 없고 해서 사실 저랑 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은 재미없다 해가지고 바로 포기를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게임을 좋아한 나머지 포기하지 않고 네.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직접 내가 만들어보자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된 것이죠. 소장님께서 그럼 쓰신 처음의 컴퓨터 이름은 무엇인가요? 예, 제일 처음에 사용한 컴퓨터가 바로 이제 FC100이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인데요. FC100이요? 예, 대부분의 분들은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1983년도에 몇 개 회사에서 이제 8비트 PC들이 출시가 됐는데 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FC100이고 네. 이제 그걸 만든 회사 금성입니다. 금성. 금성, LG. 예, 네. 그렇죠. 예. 그 금성이라는 데서 나온 FC100이었고 CPU가 이제 8비트 CPU인 이제 G80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그다음 메모리가 이제 8K 바이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8,192자. 를 보관할 수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작네요. 적은 메모리죠. 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도 대부분의 분들이 뭐 그럼요. 16기가, 32기가 바이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교를 할 수 없는 메모리죠.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그 8비트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이제 마음껏 다 다룰 수 있었다 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또 장점이 있었군요. 네네. 메모리는 적지만. 네, 마음껏 다 그냥 샅샅이 네. 다룰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소장님의 고3 때 생활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고등학교, 특히 고3이라고 하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책을 읽고 입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할 텐데 소장님께서는 책을 읽은 게 아니고 실간하셨어요. 자, 어떤 계기로 책을 쓰시게 되신 건가요? 아,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컴퓨터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제 공부를 조금 잘한 편이었는데요. 아, 네. 컴퓨터를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 공부를 등한시하고 계속 이제 프로그램만 만들고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게임도 만들고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유틸리티라고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사용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네.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프로그램만 계속 만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러니까 공부에 이제 흥미를 좀 갖기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3 때까지 네. 예, 공부는 안 하고 계속 프로그램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금처럼 이제 PC 통신이 있거나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그러니까 과거의 PC 통신이나 이제 어떤 인터넷 같은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데 상당히 힘들었고 당시 이제 월간 컴퓨터 학습이라는 1983년도에 창간된 잡지가 있는데요. 네. 그 잡지에서 PC 클럽이라고 하는 PC 예, 클럽. PC 클럽이라고 하는 어떤 학생들, 컴퓨터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모아서 한 20명 정도 됐던 걸 기억을 네. 해요. 그래서 이제 매주 토요일에 그 출판사의 편집실에 모여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고3 때요? 그러니까 그걸 시작한 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와.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나 이제 후배들하고 계속 같이 작업을 하고 하다가 이제 고3 때 같이 모여서 이렇게 책을 출간을 하게 된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알기로는요, 이 과거 국내외 굴지의 IT 기업인 삼성전자와 이 소프트뱅크를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 큰 기업들에서 그 개발자로 일하신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사실은 제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회사를 사실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합 한 8군데는 다닌 것 같아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개발자로 일을 시작을 해서, 어떤 신규 프로젝트 리더, 그다음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종류의 일을 마지막에 했었는데요. 제가 대기업에서 배운 어떤 긍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단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좋았던 것 같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어떤 글로벌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배울 수 있었다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좀 어떤 나쁜 점을 보고 배운 것도 있는데요. 나쁜 점도 궁금하죠, 사실. 그거는 이제 대기업이 신규 사업을 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는 부분을 이제 정확히 알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 소프트뱅크에서는 제가 두 가지 일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모바일 전략을 연구하는 일을 이제 했었고요. 그때가 이제 2007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전이죠. 그쵸. 그때 어떤 글로벌 그 모바일 전략을 이제 연구하는 일을 했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벤처 인큐베이팅 하는 일을 같이 했었습니다. 와, 예. 정말 다양한 일을 하셨네요. 네. 그렇군요. 사실 지금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야인데요. 당시에는 이 창업이라는 게 흔하지 않은 그런 분야였잖아요. 예. 어떤 계기로 이 벤처 창업을 시작하게 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사회생활 시작은 이제 병역 특례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 3년 동안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컴퓨터를 이제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이 그렇습니다만 어떤 조직 생활에 좀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런 경우가 아니었나 생각이 그러네요. 들고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특례를 마치고 이제 프리랜서로 한 1년 정도, 그때도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인 정도의 나이였는데요. 하다가 이제 동료들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훈이 뭐냐면, 네. 좀 나이가 어릴 때 창업을 하고 어떤 열정이 있었습니다만, 시장 환경이나
또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가 좀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큰 실패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제 생각만큼 잘 되지도 않은 많은 좀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가 내가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공동 창업을 다시 하게 됐고 그 회사가 이제 소프트뱅크 본사한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그 회사는 이제 딴 회사한테 이제 인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삼성전자 입사를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또 최근에요, 대한민국에 다시 스타트업 붐이 불고 있는 거 아시죠? 네. 특히 IT 스타트업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대세로 나타났는데요. 최근 저희 채널 IT에서도 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시청자들께 많이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현재 IT 스타트업 트렌드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2000년 중반부터 이제 하반기까지가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외에서는 이제 웹 2.0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새로운 신규 서비스들이 막 물밀듯이 막 나오고 뭐 거품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걸 통해서 이제 나타난 성공적인 기업들이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링크드인과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사실 그때 한국의 어떤 인터넷 상황은 좀 이제 포탈 그 독과점 체제로 인해 가지고 네. 신규 서비스가 거의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까운 거는 그 중요한 시기를 상당히 낭비했다 우리들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그 창업 환경이 상당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질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네트워크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쵸. 예, 지금 뭐 유무선에 있어가지고 뭐 전 세계에서 최고 그 LTE 폰 전 세계 팔리는 거에 세 대 중에 한 대가 한국에서 팔려요. 와, 한국이 지금 LTE 보급률 전 세계 최고예요. 최고 1위군요. 예, 그러니까 유선도 그렇고 이제 무선도 그렇고 경쟁력은 뭐 끝내줍니다. 그리고 하드웨어도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네.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같은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어떤 폰 시장을 상당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IT적인 어떤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도 최근에 뭐 한류에다가 싸이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지 맞아요. 않습니까? 강남스타일.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요소들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이 나머지 요소들을 그냥 이렇게 근근히 맞춰주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소프트웨어는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다른 IT 경쟁력 중에 가장 좀 뒤떨어진다 하는 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말씀 너무 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 소장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름을 네.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소장님의 이름 밑에 IT 관련 컬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젊은이들 사이에 굉장한 인기고 또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방송 타이틀에 보면 이제 독설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이걸 빼달라고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네. 제 스스로는 이제 독설이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근데 누군가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또 때로는 그게 조금 강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좋게 봐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어떤 기술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제 나름대로 좀 감성적인 부분을 잘 넣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엔지니어 출신들이 좀 감성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대가 좀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그런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저의 감성적인 부분에 좀 이렇게 인간적인 매력을 느껴서 네. 좋아하시고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무슨 개똥철학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뭐 스마트폰 시대다, 모바일 혁명 시대라고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제가 본 소장님의 칼럼에서도 이 대한민국의 모바일 수준 시장은 절름발이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한국의 모바일 시장 일반인들은 정말 세계 최고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 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부분에는
좀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이 분명히 네트워크에 있어서 강국이고 강국이죠. 하드웨어에 있어서 분명히 강국입니다. 근데 소프트웨어나 서비스에 있어서 강국이냐? 네. 라고 할 때는 이제 그건 아니라는 부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명백한 어떤 현상으로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서비스의 다양성, 그러니까 모바일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어떤 모바일 서비스가 이제 아주 활성화된 나라들에 비해서 거의 한 7, 80%에 가까운 서비스가 한국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근데 일반 사용자들은 그게 존재하든지 안 하든지 그게 아무 관심도 감각이 없어요. 없는 게, 네.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그거 먹어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을 모르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점차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이 기대에 못 미친데 이제 한국이 많이 부족했던 소프트웨어와 이제 모바일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또 최근에는요, 소장님의 생각을 듬뿍 담은 책을 출간하셨죠. 바로 이 책입니다. 모바일 플랫폼 비즈니스. 이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책은 그 모바일 플랫폼 관점에서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 분야와 이제 기술적인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독자적으로 연구한 어떤 3계층이 있습니다. 3가지 계층인데요. 이제 첫 번째가 제일 하단에 있는 테크놀로지 계층입니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라든가 어떤 디바이스 같은 이제 그런 요소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계층이 이제 비즈니스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이 이제 기술과 비즈니스에 이렇게 그 양다리를 걸치고 있고, 그 위에 그 소셜 및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정보 검색 및 소비, 그 다음에 커머스,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4가지 분야를 이제 구분을 해놨고, 그 위에 이제 컬처, 그러니까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와 이제 비즈니스와 이제 문화의 그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쭉 내용을 전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아, 근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을 네.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 소장님 책을 다음 주 생방송 스마트쇼에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득템이에요. 네. 아, 그럼 저희가 이어서 한번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눠볼게요. 네. 플랫폼이라는 건 사실 IT 쪽에 계신 분들한테는 친숙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희에게는 굉장히 멀고도 어려운 단어인 것 같거든요. 네. 플랫폼 쉽게 설명 좀 부탁드려요. 예. 일단 플랫폼의 그 사전적 정의는 승강장이죠. 승강장. 그쵸. 그러니까 역에서 지하철역 같은. 지하철역이든 이제 기차역이든 여기에서 이제 승객과 화물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소가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IT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는 기반, 이것이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 사전적 정의와 IT적인 정의,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적 정의가 이제 궁극적으로 다 같아요. 근데 비즈니스 정의는 바로 그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서 거래가 창출되는 그 마켓플레이스, 그 시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전적 정의는 이미 뭐 충분히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적인 관점에서 살펴본 내용은 결국 이제 운영 체계 위에서 소프트웨어,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자와 결국 다양한 개발자들이 만나는 공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그 상품 판매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픈마켓처럼 네. 이베이라든가 아니면 지마켓 같은 이러한 것을 보시면은 다양한 공급자와 그다음에 다양한 소비자들이 어떤 장소에서 만나서 어떤 상거래가 이렇게 창출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현재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플랫폼 시장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뭐 SNS나 플랫폼 사업이 IT계의 최근의 뭐 이슈, 화두인 것 같은데요. 플랫폼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네.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마찬가지로 이거를
IT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기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시장이자 생태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같은 이제 운영 체계를 생각해 보시면 잘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IT의 어떤 화두가 뭐냐면 플랫폼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 라는 게 많은 IT 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영 체계를 가지고 그 운영 체계 위에서 돌아가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생태계를 만들게 되면 상당한 권력을 행사를 할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IT 관점에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제 운영 체계인데요. 그러니까 앱스토어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애플이 30%의 수익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오픈마켓도 보시면 오픈마켓이 어떤 창고를 가지고 있거나 뭐 물건을 직접 배송하거나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거래만 중개하고 상당한 수수료를 가는 형태죠. 그래서 큰 위험 부담 없이, 그러니까 한 번 구축만 되면 큰 위험 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수수료를 이렇게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아주 뭐 최고의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비즈니스다. 그렇군요. 우리가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현재 지금을 모바일 혁명 시대라고들 많이 말을 합니다. 그만큼 관련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지만 그렇게 좋지만 또 반대로는 그만큼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몇 년에는 이 시장이 좀 사그러질 거다라는 예상이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는 어떤 시대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기술은 그 어느 사이클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핫하면 핫할수록 그게 이제 오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다들 쓰시고 이제 너무나 익숙하시니까 이제 뭐 또 새로운 게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죠.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의 지갑을 열기 위한 네.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에 이제 등장한, 사실 이미 등장했는데요. 스마트 TV. 근데 스마트 TV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애플이 스마트 TV를 이제 출시할 예정인데요. 네. 그래서 애플이 만든 그 스마트 TV가 등장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에 요동을 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카. 스마트카. 그래서 이제 무인 자동차가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상당한 어떤 실험을 거쳐서 이제 몇 년 안에 상용화될 그런 예정. 한국은 물론 상용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도로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뭐 스마트 TV나 그 스마트 안경이나 스마트카 이런 새로운 기기들은 계속 줄 서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사람의 몸에 그 장착되는 형태 또는 삽입되는 형태도 있을 수 있다. 삽입도 있을 수 그러니까 어떤 있을까요? 망막에 스크린을 삽입한다던가. 그러니까 눈에다가요? 예, 물론 그거를 원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일부 어떤 기술을 아주 추종하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기계인간이 되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한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와, 그렇군요. 굉장히 지금 무섭네요. 생각만 해도 근데. 근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네, 일이죠. 예. 그렇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의 대한민국 IT에 직구를 날리신다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다시 한번 네. 말씀드릴 게 바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떻게 그 경쟁력을 가질 것인가 하는 네. 부분입니다. 향후에는 이제 융합이, 이미 융합이란 말에 아주 식상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제대로 된 융합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이 그 소프트웨어 사회, 그다음 지식 사회로 가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다. 그래서 어떤 정부나 이제 기업이나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내가 이 새로운 소프트웨어 사회, 지식 사회에서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 때면서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다. 그렇죠.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에 맞춰서 어떤 혁신을 시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요,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릴 만큼 속이 시원해지는 IT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IT와 인간에 대한 소장님의 유별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류 한수정님과 함께했습니다. 스마트쇼 큐! 큐.
이거 제 말씀 안 드렸죠? 더는 감출 수가 없어. 너무 보고 싶어 미워해도 너무 그리워서 욕해봐도